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 회사는 시스템은 뭐냐면요. 대부업도 참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대부업도 잘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으면 되겠죠. 또 하나는 최근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후배가 뭐 이렇게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도 제가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피라미드니까 아웨이라는 그 제가 잠깐 어릴 때 했던 뭐 이렇게 친구가 하나 번역해서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6명 하나 둘 6명의 레그가 생기면은 되는데요. 이 6명의 레그 그냥 레그가 아니라 이 6개가 다시 6개를 갖춰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에메랄드예요. 그때도 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6개의 에메랄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 6개가 에메랄드가 생긴다는 거는 6개에다가 6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 몇 명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36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마 소비를 그때 당시 60만 원인가? 예를 들어서 이 6명의 레이더가 만약에 100만 원씩의 소비를 한다고 봐요.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비를. 100만 원의 소비를 한다고 치면은 저는 이 6명의 그냥 6팀만 에메랄드를 내 밑에 데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밑에 또 새끼를 치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6명을 친다고 했을 때 이 6명 위에 불과 지금 몇 단계가 지나간 거죠? 2단계가 지나간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6명이 있는 거죠. 6명. 이 6명이 밑에 6명이 덜 때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할아버지, 그 밑에 아들, 그 밑에 아들의 손자쯤 되겠죠. 이 지금 1대, 2대, 3대가 지났는데 내가 6명을 데리고 이 6명씩 또 데리고 있어. 실제로 내 밑에가 몇 명인 거죠? 66, 36에다가 이 6명까지 있으니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죠? 42명인가요? 42명이 한 달에 뭐 비타민을 사먹든 뭐 치약을 사든 아메이 화장품을 쓰든 김치를 사먹든 이 사람들이 100만 원씩을 소비를 한다 치면은 이 조그마한 첫 번째 해당되는 이 피라미드에서 1단, 2단, 3단에 해당되는 피라미드에서 얼마를 매출을 올리는 거세요? 4,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4,200만 원의 매출을 했을 때 만약 보통 한 30% 마진이 생기잖아요. 아메이나 이타 여러 다단계들이 있는데 다단계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회사에서 나가는 유통 마진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4,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거에 30%를 내가 이익을 가져간다 치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누리는 거죠? 1,2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린다 이래가지고 많이들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갖추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매일 비타민을 사 먹어야 되고 매일 웬만한 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건 아메이로 다 갖춰져야 돼요. 제가 아메이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메이는 대표적인 다단계 업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 피라미드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 누가 주로 많이 갖추었느냐면은 웅진코웨이의 윤석급인가요? 그분들이 원래는 책을 판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책을 팔던 사람들인데 책을 팔다가 그다음 뭘 판 거죠? 나중에는 책을 팔다가 정수기를 팔고 등등되는 거예요. 지금은 몇 조의 회사를 일으켰다가 다시 부도가 났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등등인데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보세요. 불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지나갔는데 만약에 4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6개에 해당되는 것들이 또 36개의 새끼를 쳤다고 쳤어요. 36 곱하기 36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쓰는 거를 내가 만약에 그 위에서 수익을 한 30% 수익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아메를 비롯한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뭐에 주력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교육을 시켜요? 이 시스템이 좋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좋은 제품이 되고 수익도 가지고 놀면서 그냥 여러분이 쓰는 치약만 써도 됩니다. 이런 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한 6개월, 1, 2년 거의 제품만 쓰다가 이게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는 못 되고 아메이 제품만 잔뜩 쓰다가 비타민만 잔뜩 먹다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시스템이면 보험회사도 대부분 그래요. 보험회사들도. 실제로 보험회사들도 보면은 신한생명부터 시작해서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부분의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회사들도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받아줘요. 그러고 나서 자기 친척들 보험 몇 개만 들고 나서는 그만둬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 친구 신입사원 하는 둥 마는 둥 그만두는 친구의 보험마저도 어떻게 된 거죠? 한 번 들어가면 수십 년 들어가야 돼요. 제가 ING생명을 다니는 어떤 친구가 보험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종신보험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들어간 보험을 34인가 5세 들어간 보험을 제가 나이가 지금 20년이 지난 아직도 계속 붙고 앉아있어요. 그 친구는 2, 3년 뒤에 그만뒀는데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제가 후원 원금도 못 찾아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스템만 갖춰만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구조가 별로문 구조가 다 있더라. 하나의 예를 들어봤고요. 기업의 그래서 이제 그 기업과 관련돼서 특히 거시경영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도우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 기술 변화, 규제, 소비자들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많이 있어요.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뭐예요? 만약에 기업가가 경영진이 제대로 센싱해내고 그런 센싱해내고 대처해내는 능력이 없으면은 기업가의 자질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망하겠죠. 27년 전에 이병철 회장께서 삼성 회장께서 부인을 제거, 마누라를 제거하고 다 바꿔라 할 정도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삼성이 해오던 거 가지고 기존의 생각들 가지고 안 된다.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나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수업을 일주일 정도 전에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마 결정이 났을 거예요. 이재용이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아마 갈림길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까? 그래서 기업을 도대체 설립하는 목적은 뭐고 유지하는 목적은 뭐고 성장 발전시키는 목적이 뭐냐에 관련돼서 기업 경영에 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시 경영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왜 기업 경영을 하니, 왜 기업을 만드느니에서 가장 많이 엇갈려요. 자, 기업, 또 창업, 그 다음에 성장, 발전 시켜요. 중간에 또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자, 기업을 도대체 왜 창업을 하고 왜 성장 발전, 왜 성장 발전시키느냐.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주변에 한 3명 정도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업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얻었는지. 그런 걸 왜 물어? 이렇게 물을까요?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놓쳐요. 묻지 말라 그래요. 결혼 같은 경우도 왜 결혼하려고 하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한 명확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뭐 하려니까 뭐 밀려서 그러다 보면 무슨 결혼이 되는 거죠? 그냥 어쩌다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럼 이혼은 뭐요? 뭐 살다 보니까 보니까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이 철학이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혼에 관한 철학이나 개념도 안 잡혀 있는 거죠.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니야.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기업에 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자서전을 몇 권을 좀 읽어봤어요. 뭐 특히 이제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이라든지 뭐 롯데 신격표 얼마 전에 돌아간 신격표 회장의 자서전이라든지 그 핵심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다 했고 이게 정말 피땀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내가 왜 하필 기업 경영을 하려고 했고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피와 땀을 다 쏟았다 해요. 외국에 있는 많은 자사전들을 보게 되면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이렇게 자사전들의 이런 얘기들을 봐요. 특히 빌 게이츠 얘기들을 보면은 자사전에 보면은 경영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가 성공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병철이라든지 정주영이라든지 여러 많은 기업을 일군 분들한테 물어봐요. 했더니 대부분 그분들은 신격호라든지 많은 분들이 내가 피와 땀을 쏟았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빌 게이츠 같은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피와 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피와 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즐거웠다 해요. 즐겼다고. 그럼 이 돈은 뭐냐 했더니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자식한테 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뭐예요? 기업인들은 피와 땀이에요. 피와 땀이고 자기의 살이에요. 지 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자식한테 줘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뭐예요? 피와 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절겼는데 결과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훔쳐만 거 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맨날 까만 티셔츠만 입고 다녔었어요. 빌 게이츠는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배저택에 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워렌 버핏이 세계 2등, 3등 부자가 되지만 워렌 버핏이 저택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전에 살던 27만 달러 준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가끔 도둑이 들어가지고 컴퓨터도 훔쳐가고 그래요. 이 돈이 뭘로 버는 거예요? 돈이 자식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 사유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 다 그래요.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카네기 록펠러 다 환원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충격적으로 받은 거는 제프 베조스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43조를 받은 맥킨지라는 제프 베조스의 부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런 거 아세요? 계속 기부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부하다가 죽겠대요. 목표가 뭐예요? 다 자선하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요즘에 뭐하고 다니느냐? 빌 게이츠는 지금 멜린더 게이츠 재단에 그냥 일을 봉사하고 있어요. 멜린더가 누구냐? 빌 게이츠의 부인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채운 재단인데 여기가 뭐 하는 재단이냐? 기부하는 재단이에요. 재산을 더 늘려가지고 보험도 하고 전자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은행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다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니네 잘하는 사람들이 해라. 나는 거기 주주니까 만약에 이익이 생긴다면 이건 다 사회에 나눠주겠다. 그래서
멜린더 게이츠 재단에서 1년 동안 기부하는 돈이 250개, 300국 나라가 모여가지고 돈을 기부하는,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금액보다 멜린더 게이츠 재단에서 1년 동안 기부하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 기업의 목적이 말하는 거죠. 기업의 경영 목적이 뭐예요? 돈은 내 친구들하고 재밌는 일을 즐기다 보니까 돈이 생겼는데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는 유언을 벌써 했어요. 최대 200만 불이에요. 최대. 자식한테 가는 액수가 최대 200만 불 이상은 안 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는 그 자식은 뭐예요? 니네 능력대로 알아서 하는 거고. 실제로 록펠러 재단에 있는 자식들은 록펠러의 재단의 운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뭐 하냐고요?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진짜로. 가끔 상징적으로 와서 좀 앉아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리고 가끔 와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자리만 잠깐 참석하고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자, 기업을 왜 만들고 이걸 왜 작업하고 왜 성장을 시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했을 때 철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피땀을 다 쏟겠다고 나와서 밤을 샜니 자기 인생은요, 가족은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철학을 가지고 하면은 종사하는 회장님, 사장님도 다 엉망이 되고 다 뭐가 되는 거죠? 그 가족들, 임원들 가족들마저도 다 일사진호주고 집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경제와 경영을 논하면서 본질에 돌아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 회사를 다니느냐? 왜 창업을 하느냐? 왜 하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느냐? 왜 안 물려주려고 하느냐? 왜 실현하느냐? 이런 말씀, 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느냐? 왜 한국이 어트랙션 하느냐? 뭐가 좀 좋으냐? 그 등등에 관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냥 여기는 평생교육은 강의도 아니고 지나가는 라디오 강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 답은 없어요. 질문을 찾아가는 그 과정, 또 분석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이 답이 아니에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그나마 학위 과정 다니는 목적이고, 그 과정을 연습하는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답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냐면,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분석하는 연습, 질문을 찾아가는 연습,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그 과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뭐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련되는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봤잖아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외국 일반인들 입장에서,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 입장에서, 또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또 사실은 좀 어제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좀 아침에 4시나 5시 일어나면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계속 뒤지면서 수업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 트렌디한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군인들이, 여러분은 뭐 직업, 군에 장교를 입대를 한다, 아니 장교가 되었다, 육군사관학교로 졸업했다, 3사관학교로 졸업했다, 학사장교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직업군이 되어가지고 군 연금을 받으면서 되게 잘 나가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군에 직업군인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약 65%가 군인 연금을 못 받고 군에서 쫓겨난대요. 군인 연금을 못 받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또 이것도 참 하나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상당히 큰 직업군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노후도 불안해. 그럼 국가 안보도 불안해죠. 그럼 직업군인들은 그러면
자긍심이나 자존심도 이렇게 무너져. 그 이후에 연결고리, 사회의 여러 직업들과 연결고리, 훈련, 교육. 그래서 상당히 참 뭔가 개선돼야 하는데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 밑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분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얘기도 잠깐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데 아직은 마땅한 대응 방안도 없고 비용 탈액만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경제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 일자리, 노인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을 하야 되니까 40대 하잖아요. 시니어는 40 이상을 시니어라고 그러거든요. 노인은 좀 60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60 이상을 또 신중년이라고 그래요. 노인이 아니다. 중년, 노인은 80대 이상을 하고 그냥 70, 60, 70은 그냥 중년으로 해달라. 신중년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뭘 얘기하냐면은 실제로는 뭐 시니어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후 경제 만족, 심지어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도 거시 경제적 측면과 연관지어 가지고 또 찾아보면 돼요. 자, 최근에는 또 무슨 논쟁까지 사실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요? 그러면은 스웨덴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요? 카나다는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의 규제나 정책 같은 경우는 원래 자본주의면은 국가는 가능한 간섭을 안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집 살려고 하는 대출 몇 억 이상은 대출도 안 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규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거는 사회주의가 하던 일이에요. 지금 사회주의가 지금 자본주의 굉장히 섞여 있어요. 사회주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국가가 모든 것을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공급을 적절하게 국가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이고 현실에서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사회주의 출범하기 전에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연 정부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느냐에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끝났어요. 게임이. 근데 다시 또 뒤섞이고 있어요. 끝난 것 같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실험이 실제로 이제 뭐 볼셰비키 혁명, 그다음 러시아 혁명, 그다음에 중국의 뭐 사회주의화 등등 하면서 끝났는데 다시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책적 영역과 정부의 그 틀의 영역과 국가의 그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테마예요. 최근에는 사실은 또 불법과 합법의 라인도 참 많아요. 자, 얼마 전에 조영남이라는 그 가수가 화투와 관련된 여러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최근에 재판을 받고 있죠. 조영남이가 하는 것은 창작 활동이요, 사기를 친 거예요. 저 리움박물관에 가보면은 리움박물관이라 가지고 삼성에 지은 그 한남동에 있는 큰 박물관이 있어요. 리움박물관. 바깥에서 큰 거미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나 혹시 아세요? 그게 세계적인 작가가 만든 건데요. 그 작가 이름이 루이스 브로주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설치 작가들이 할 때는 대부분의 개념만 갖다 놓고 그림은 누가 그리냐면 그 작업은 누가 하냐면 조수들이잖아요. 그 조영남이 하는 것과 이 루이스 브로주아라든지 또 세계적인 작가들이 누가 있죠? 앤디 워홀이라 그래가지고 마릴린 먼로 그린 사람 있죠? 작품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 작업들은 조수들이 많이 도와줘요. 경영경제 영역에서도 불법과 합법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앱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앱은 돈을 버는 거의 여왕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예요? 불법이 되어가지고 N방에 무슨 사건이 되어가지고 또 감옥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자, 금융거부가 사채업이 어느 게 사채업은 불법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대부분 불법이에요. 상당히 많은 영역이 불법과 합법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사업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부분은 어쩌면 상당히 많은 보드라인이 많아요. 이 선을 이 담벼락을 넘어서면 불법이고 이 담벼락 안쪽까지는 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업 부분이 불법과 합법적인 부분에 영역을 넘나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업이나 유럽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돈이 되는 사업을 굉장히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누가 결정하냐면은 CEO가 대표 최종 경영진이 결정하기 전에 법무팀에서 결정을 해요. 이거는 추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버는 건데도 이거는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리걸 디파트먼트, 법무팀에서 판단이 나오면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법을 빠져나가는 망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법을 회피하는 수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큰 문제가 되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 법을 회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나라가 만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한국이라는 한국계 기업에 관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이 뭐냐면은 가능하면 얘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얘들이 제시하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얘들이 주장하는 걸 나는 믿기가 어렵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탈법과 불법을 가능하면은 용납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재용이 구속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재용이라는 분의 명령 아니고 대표이사 등등이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거 결정을 내리려 하고 했을까 하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규제와 도덕성과 부패 지수 같은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죠? 한국의 경제, 한국의 미래, 거시 경영론의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관점이 되는 거고,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고,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영향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황우석 줄기세포예요. 만약에 황우석 줄기세포가 두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황우석이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황우석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그렇게 파고들지 않고 일단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었으면 줄기세포와 관련된 수많은 특허들이 황우석 씨가 먼저 주도해서 내놨던 것들이 똑같이 황우석하고 공조했던 영국의 저자들은 영국에서 낙인을 찍고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 특허 출원하고 다 그 이후에 황우석 씨가 주도한 것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 한국의 줄기세포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국가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프랑스와 영국이 싸우고 있는데 실제 전세는 어때요? 근데 각자 나라는 서로 이겼다고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을 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등등까지도 한국의 경제 수준 못지않게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서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패와 투명성과 불투명과 막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애국심까지 뒤섞여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돼 있어요. 실제로는 정신대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뒷전이고 돈만 잔뜩 가져간 경우 이것도 물론 뭐 조금 더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경제산업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고 좀 아직은 보도라인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잠깐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블랙방은 어떻게? 여러분 블랙방 주인이면 그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또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나는 분위기를 남녀가 가능하면 술 마시면서 그냥 서로 어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한시포차 개념이에요. 그럼 한시포차 개념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갔더니 여자들도 웬만하면 한시포차를 가려고 그러고 남자들도 젊은 애들 막 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고 옆에 있는 옆자리가 친해질 수 있대요. 블랙방은요? 약간 섹슈얼리티, 뭐 성적 만약에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노는 거래요.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보더라인과 관련된 참 그 사회분도 굉장히 많이,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거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한 5개만, 아니 뭐 5개는 아니고 한 3개 정도 들어볼까요? 합법과 불법이 애매한 영역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합법과 불법이 좀 애매한 것 같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뭐 김영란법 같은 거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들 투명해졌어요. 그 대신에 또 어떤 산업에서는 굉장히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5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은 가격을 대폭 줄여가지고 얼마나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훈련도 하고 분석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자라면 또 기업을 컨설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석의 툴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도 분석하고 결국에는 또 그 분석의 결과들이 또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또 도움을 받을 건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등등 관련된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